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2025 공공경제론 제2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해볼게요. 제2장은 미시경제학의 기초 첫 번째 시간으로 10개의 원리 중에 3가지 원리. 첫 번째,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두 번째는 합리적인 사람은 한계에서 생각한다. 세 번째 원리, 인간들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이 세 가지 원리를 설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없는 것 세 가지 이야기라고 하면 세상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정답도 없습니다.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세상에 없는 거 공짜가 없다는 걸 배우는 것이 바로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공짜가 뭔가 한번 살펴보면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힘이나 돈, 노력을 들이지 않고 거저 얻는 것, 요 공짜라고 하죠. 무료, 무상, 반대는 유료,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영어로는 free, not costing or charging anything, 뭐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미국에서 there is no such things as a free lunch, free lunch라는 개념으로 나온 거예요. 옛날 미국에 어, 여관하는 사람들이 우리 여관에서 자면 점심은 공짜야. 그러니까 밥도 먹고 잠도 자. 이렇게 이야기 됐던 거 그런 속담에서 나온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가끔 대전역 수요일 날 가면 공짜 저녁을 줍니다. 어디 화장품 가게 앞에 가다 보면 샘플이라고 공짜로 받습니다. 어? 우리나라 말에는 공짜면 농약도 마신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만큼 공짜를 좋아하는데 실제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거죠. 진짜로 공짜는 없는가? 물어보면 개인적 수준에서는 공짜가 있어요.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 그 공짜에 대해서 누군가 부담을 하는 것이죠. 대전역 공짜 점심, 공짜 저녁 누군가 교회에서 되는 거예요. 어? 화장품 공짜? 진짜 공짜일까요? 아니에요. 나중에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공기를 공짜로 숨을 쉬잖아요. 인간한테 제일 필요한. 공짜일까요? 아니에요. 누군가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 수준에서 공짜 있을 수 있지만 없다. 이런 것이고 사회적 수준에서 보면 공짜가 없고 생태적 수준에서는 보면 더더욱 공짜가 없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짜는 왜 위험한가? 알란 와이즈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가비오타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어떤, 음, 콜롬비아의 마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에 이제 좀 기억해야 될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어느 나라의 왕이, 늙은 왕이 되어가지고, 현명한 사람들을 다 모집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근데 이 지혜자들이, 학자들이 백과사전 30권을 만들어 왔어요. 야, 30권 언제 있겠냐? 그래서 첫 10년을 그렇게 보내고 두 번째 10년은 이 30권을 한 권으로 좀 요약해라. 요약해 왔어요. 그리고 다시 또 1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것을 한 장으로 요약을 해라. 그때 마지막에 왕의 나이가 110세가 됐어요. 뭐 80세 때 시작했나 보죠. 한 문장으로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줄 말이 뭐냐? 이렇게 강조하니까 그거는 바로 이겁니다. There's no free lunch.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걸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No pain, no gain. No cross, no glory. 어? 예수님의 뜻이죠. 십자가가 없이 영광도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고통 없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거 도둑놈 심보라고 그러죠.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짜라는 개념 속에 들어가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희소성이라는 scarcity 그러는데 희소성이란 인간의 물질적 욕구에 비하여 충족수단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희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밑에 보면은
limited want versus limited resource.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제한이 없는데 자원은 그걸 하게 이 자원이 뭐 시간, 돈, 체력, 정보 이거는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스마트 초이스를 해야 돼요. 잘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경제학이고 이 기초에 있는 것이 limited resource, 즉 제한된 자원, 희소성이라는 개념이다. 그래서 인간은 희소성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포기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어. 우리가 포기하는 거야. 지금 이 시간에 이 강의를 듣기로 선택했어. 그러면은 다른 거는 포기한 거. 친구랑 노는 거, 데이트하는 거 포기한 거죠. 그래서 이 포기한 게 얼마나 큰가 따져보는 걸 뭐라 그래? opportunity cost라고 그래. 내가 포기한 게 얼마나 크냐. 그래서 소비자는 늘 선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효용을 극대화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희소성 때문에 생산자도 어떻게 하면 이윤을 극대화할 것인가 하는 거 고민하는 것이 희소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희소성 때문에 뜨는데 우리가 선택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할 때 기회비용이 커요. 포기한 게 커요. 그러면은 잘못 선택한 거죠. 그래서 기회비용이 크지 않아요. 그럼 지금 내가 선택한 것이 잘 된 거죠. 다른 거 선택했으면 이거보다 더 못하니까. 내가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하면은 다른 기회비용에 해당하는 것이 작아야 돼요. 근데 기회비용 놓친 게 더 커 보여요? 놓친 게 더 커 보여요? 그럼 내 아이의 선택이 후회가 되는 것이죠. 나중에 결혼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대학 선택한 것도 지금 후회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포기한 게 크니까 차라리 재수하는 것이 더 올바른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남대에서 여러분들이 4년 동안 어? 한남대 행정학과에 와서 어? 지내기로 했는데 이 선택을 한 거잖아요. 이 선택은 또 하나의 포기다. 이게 뭘 포기했을까요? 앞으로 1년에 700만 원씩 4년 동안 한 3천만 원 여러분들이 등록금 올라가지고 한 3천만 원 등록금 내야 돼요. 한남대 안 들어왔으면 이 등록금 딴 데다 써도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안 되고 보졸자로서 공장에 가든 알바를 하든 취업을 해서 돈 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1년에 2천만 원을 벌 거예요. 4년 동안 2천만 원 벌 거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밖에 생활비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것만 따져도 이거 이외에도 포기한 게 있을 수 있는데 한 1억 3천만 원을 포기한 게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4년 여기서 지내기로 한 결정이에요. 돈으로 따지면. 부모님은 나를 낳아 기르는데 뭘 포기했을까요? 고등학교까지 아이들 기르는데 들어가는 돈이 한 2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 교육비 여기 1억 원 들어가죠. 대학 졸업까지 1억 1인당 3억 원을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애가 셋인데 딸아들 딸. 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9억 원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파트 큰 거 한 채 포기하고 자식 셋을 낳아서 기르는 거죠. 물론 비용 편익 분석이기 때문에 이걸 포기한 것에 대한 대가가 얼마냐 하는 것도 따져봐야 돼요. 자식들이 주는 기쁨, 행복도 있죠. 그러니까 말썽 필 때는 왜 낳나 그러지만 행복하게 해줄 때도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기회비용 자체로 따지면 아이 하나당 3억 원이다. 한남대 행정학과 여러분들이 4년 다니는 것도 1억 3천만 원 포기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회비용의 개념이다. 그래서 결국 이 희소성 때문에 인간은 늘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하는데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잘 선택하는 거는 잘 포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포기를 잘해야 선택도 잘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왜 응? 여기 있지? 무엇을 해야 되지? 목표를 생각하는 거예요. 첫 시간에 제가 행복론 이야기했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소비자는 물건을 사면 효용이 더 커야 돼요. 생산자는 이윤을 크게 만들어야 돼요. 공무원은 공익, 사회 후생을 크게 만들어야 돼요. 이런 목표 개념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을 따져보고,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것 가지고, 그 자원이죠. 시간.
이 시간, 응? 내 무엇일까?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내가 가진 재산으로 무엇을, 나의 가진 건강으로 무엇을 할까? 이런 선택과 포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선택과 포기가 반복돼요. 어? 매일매일. 인간이 하루에 100가지도 더 선택을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머릿속에서 선택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잘된 선택이냐, 못된 선택이냐, 이성적으로, 즉, 목표를 달성하는데 잘했느냐, 못했느냐 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한번 내일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일은 더 잘해야지. 피드백하는 거죠. 그래서 일신, 우일신,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learning by experience, learning by doing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학을 배우는 이유도 이러한 선택을 잘 하기 위해서 경제학을 배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원리, 합리적인 사람은 한계에서 생각한다. 한계 마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rational, rational man think on margin 이런 거죠. 마진에서 생각한다. 그러면 합리적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합리, 이성에 합하다는 거죠. 이론이나 이치, 이성적이라는 거. 반대말은 불합리하다고 하죠. 우리 이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학처럼 1 더하기 1은 1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이성이라고 그래요. 사랑을 생각하고 감정을, 시를 쓰는 사람은 이성이 아니니까 1 더하기 1은 1보다 크다. 시너지 효과 이야기하는 이런 상징적인 표현 쓰는 거, 이건 우리 이성의 입장에서는 맞을 수도 있지만 맞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rational 그러면 이게 영어에서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감정, 영혼 뭐 이런 거에 아니고 이성적인 생각에 맞게 행동하는 걸 rational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계라는 건 뭐냐? 한계는 margin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margin. 이 종이의 끄트머리 하나 더 얹는 거. 경제학에서는 플러스 1을 마진이라고 합니다. 한계점에 있다. 가장자리를 말하는 거죠. 사물의, 사물이나 능력, 책임 따위에 실제 작용할 수 있는 범위 중에 끝, 마무리 테두리 경계를 말한다. 그래서 경제학은 플러스 1의 개념으로 플러스 1에 조금 더 더하는 것, 끄트머리 하나 더 더하는 거를 한계라고 이야기하고, 이 합리적인 사람은 어떻게 문제를 푸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문제가 나갈 텐데 여러분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지금 고3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영어, 수학 점수를 극대화시키는 게 목표예요. 제약 조건은 10시간이 주어졌어요. 이 10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목표에 맞게 영어와 수학 점수를 최대화하는. 그래서 어떠한 10시간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영어에 0시간, 여기 수학에 10시간, 여기 0시간, 10시간 이렇게 하면 5시간, 5시간. 다양한 조합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한계에서 생각한다는 개념을 활용한다는 것이죠. 실제 문제를 가봅시다. 이 표를 보세요. 추가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공부 시간, 공부를 1시간 더 할 때 추가되는 점수. 1시간 공부하면 0점이었던 것이 수학이 40점 맞을 수 있어요. 영어는 30점 맞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1시간, 2시간을 하게 되면 수학은 40점 맞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10점을 더 맞을 수 있어요. 영어는 8점을 더 맞을 수 있어요. 이 표가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거 중간고사에 나올 텐데, 모르는 사람 있으면 친구들하고도 다시 상의해서 보세요. 세 번째 시간을 공부하게 되면은 여기는 9점, 7점이 올라가요. 만약에 수학을 3시간 공부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시간에 40점, 두 번째 시간에 10점, 세 번째 시간에 9점. 그래서 수학을 3시간 공부했다 그러면은 59점을 맞는 거예요. 영어를 3시간 공부했다. 첫 번째 시간에 30점 올랐고, 두 번째 시간에 8점 올랐고, 7점 올랐고.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했다 그러면 3시간, 수학을 3시간 공부했다 그러면 59점을 맞을 것이고, 영어를 3시간 공부했다 그러면 45점을 맞을 거예요. 이렇게 따져보는 거죠. 그러면 10시간을 어떻게 할까? 5시간, 5시간 할까요? 5시간, 5시간? 이렇게 5시간, 5시간 할까요? 아니면 요거 4시간, 6시간 할까요? 아니면 6시간, 4시간 할까요? 이런 거 따질 때, 이런 거 따질 때 중요한 게 뭐냐? 한계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플러스 1의 시간이니까 10시간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일한 1시간만 있다면 그 시간 어떤 공부할까 하는 거예요.
유일한 1시간 있으면 여러분 어떤 공부하겠어요?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걸 해야 된다고.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합리적인 사람은 10시간을 전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 1시간, 10시간을 10번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1시간만 있다고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렇죠? 첫 번째 시간 썼어요. 그럼 9시간 남았잖아요. 9시간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또 1시간만 더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에게 10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유일하게 1시간만 있다고 그러면 1시간 가지고 어? 제일 극대화시키는, 점수를 극대화시키는 거는 수학을 하는 거예요. 40점 맞는 거죠. 1시간만 있다고 그러면.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이거 클리어. 끝났어요. 두 번째 시간은 뭐 해야 되겠어요? 나머지 중에 선택을 하는 거죠. 나머지 중에 제일 좋은 건 영어 하는 거. 세 번째 시간은 다시 수학을 해야 되겠죠. 네 번째 시간은 9점짜리 수학을 해요. 영어 하면 안 돼요. 영어 8점인데 9점 더 좋은 게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 다섯 번째 시간은 똑같으니까 indifferent라고 그래요. 비슷하니까 요거 해도 되고 요거 해도.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야 최대 점수예요. 1시간 공부하는 거 가지고 어? 무조건 6점 이상은 올라가야 돼요. 5점, 6점이 있는데 5점짜리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6점까지 이걸 한계 효용 근등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이거 같은 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10시간이 되면 수학 6시간, 영어 4시간에서 요 정도까지만 해야 가장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수학 6시간, 영어 4시간. 수학 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수학은 다 80점. 요거 수학, 여기서 여기까지 다 합치면 80점. 영어는 요거 4시간째까지니까 요거 다 합치면 뭐예요? 45점, 51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합점, 총점이 최대로 되는 거는 131점이다. 요거 따져보는 거 여러분들이 어? 핵심은 뭐예요? 전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벽돌이 10개를 10개 벽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첫 번째 벽돌 두 번째 벽돌 1시간 1시간 우리가 24시간 하루 주어지잖아요. 그것도 24시간을 오늘 뭐 하지 이러지 말고 오늘 첫 번째 시간 24시간 중에 첫 번째 시간은 뭐 하지? 두 번째 시간은 뭐 하지? 그러면 그때마다 가장 중요한 걸 선택할 수 있고 그러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한계에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선택에 앞서 목표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지금 뭐, 나는 아직 50년 남았는데 50년 어떻게 살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남은 생애를 이 10년 단위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한계로 1년만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1년만 남아 있으면 뭘 할까? 그러면 내 목표가 뭔데?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걸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매년 가장 중요한 것부터 클리어해 나가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이고 경제학을 배운 사람이다. 그래서 뭐 1년 단위로 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월 단위로 할 수도 있고 하루 단위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하루만 산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는 하루 살지 않습니다. 한 일주일 살아요. 그런데 하도 일찍 죽으니까 하루살이라고 이렇게 이름은 붙였지만 우리 인간도 1만 년을 사는 하루살이를 생각해요. 하루살이에게 하루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하루가 전생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겠어요? 얘네들의 목표는 뭐예요? 자손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있는 동안에 버둥버둥거려가지고 자손을 남기려고 최선을 다한다 이거죠. 우리도 하루살이를 따르면 1만 년을 사는 거지만 1만 년이 길게 생각하지 않고 하루살이처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산다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좀 더 빠른 시간에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런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원리입니다. 인간들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인센티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경제학에서 상정하는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요. 인간성, 그럼 저 인간성이 좋아, 인간성이 더러워. 이럴 때 본성, 사람의 됨됨이, 휴먼 네이처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 이제 성선설, 성악설, 백지설 이래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맹자가
성선설 이야기하고 서양에서는 루소가 그렇습니다. 성악설은 동양에서는 순자 한비자, 서양에서 호브스 마키아벨리, 그리고 백지설, 로크 같은 사람은 백지설이에요. 거기에 어떤 것이 태어날 때 백지인데 어떤 것이 새겨지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거죠. 즉 쌍둥이로 똑같이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깡패 집으로 입양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아주 나이스한 젠틀맨 집으로 입양이 되면 나중에 10년 뒤에 완전히 다른 애가 된다는 거죠. 이게 백지설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은 self-interest man, 이기적인 인간을 상징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아담 스미스가 도덕 감정론 이야기합니다. 인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착한 마음이 그래도 있어. 이렇게 이런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며 남에게 피해 주지 않은 소극적인 측면에 피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 인간은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이익이죠. 이익. 인간은 항상 나에게 무엇이 이익이 될까? 이걸 쫓아다니는 것이 인간이다. 남에게 이타적인 인간이 아니고 이기적인 인간을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인센티브라고 하는 건 뭐냐? 어떤 행동을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면 플러스 알파를 주는 거를 인센티브라고 그래요. 회사에서는 성과급을 인센티브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알바하고 이럴 때 알바 기본 시급이 시간당 10,000원이다 그러면 올해 매출이 오르면 내가 시간당 12,000원 줄게, 2,000원 더 줄게. 이게 뭐예요? 인센티브라고 하죠. 플러스 알파를 주는 거. 특히 종업원의 근로 의욕이나 소비자의 구매 의욕을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주는 거를 인센티브라고 이렇게 something that incite 이게 자극하는 거예요. 마음속을 자극 or has tendency to incite to determination or action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유인 구조 이렇게 한국말로는 번역을 하죠.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경제학에서는 self-interested man이기 때문에 이익이 되면 원하는 행동을 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꼼짝도 안 한다는 것이죠. 우리 동양말에는 감탄고토라는 말이 있어요. 감탄.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죠. 인간은 그런 존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 만들려면 저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걸 주면 돼요. 그죠? 물건을 가지고 싶으면 그만큼 돈을 주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에 플러스 알파로 더 주면 더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수단으로서의 보상의 중요성. 그래서 회사마다 다 이 성과급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급 플러스 알파로 성과급을 주게 돼요. 그래서 기본은 주는데 더 열심히 하면 그만큼 더 줄게 하고 주는 것을 인센티브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는 이런 욕구가 있다. 나중에 여러분들 조직론을 배울 때도 마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을 배우는데 조직론에서도 배우고 인사행정론에서도 배워요. 가장 밑바닥에는 피지컬한 욕구가 있고 이게 채워지면 안전의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 사랑의 관계, 관계적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마지막 단계가 self actualization,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밑에 세 가지 욕구를 주로 이제 survival, 생존의 욕구라고 하고 이 위에를 self-actual,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여기는 5단계설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마음속에 지금 뭐가 필요하냐, 어떤 욕구가 있느냐를 알아서 너가 이렇게 하면 이 욕구를 채워줄게. 그죠? 수단이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사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공무원에게서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성과급을 주면 되고 상이 필요한 사람은 포상해 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공무원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승진이에요. 승진하는 거 좋아하면 너가 이거 하면 승진시켜 줄게. 이런 식으로 인간의 인센티브를 자극할 때 일, 전체적인 일의 성과가 높아질 수 있다. 반면에 사회주의는 왜 망했느냐? 사회주의는 참 의미로서는 좋은 거예요. 능력에 따른 생산, 필요에 따른 분배. 아주 좋은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사회주의가 적용되죠. 엄마, 아빠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이 더 일을 해서 벌어오죠. 여러분들처럼 아무 능력도 없는데 필요에 따라서 분배를 받잖아요. 용돈 받잖아요. 일도 안 했는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사회주의라고 가정이 깨지는 이유도 사실은 자본주의에서는 가정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능력, 대학생이 됐는데도 늘 필요에 따른 분배만 강조하고 능력에 따른 생산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가 작동하려면 우리 가정처럼 여러분 가정이 작동되는 원리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렇죠? 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니까 유지되는데, 사회주의가 작동되려면 서로 이타적인 사랑의 함수가 통해야 되는데, 이걸 사회 전체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만들어가지고, 야, 우리 다 같이 능력에 따라 만들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자. 자기 피추라테도 하기 싫은데, 이걸 사회 전체적으로 하자고 그랬으니, 이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초기에는 이게 왜 성공할 수 있었느냐? 초기에는 당시에 황제가 있었고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짜르가 황제예요. 이것들이 다 노동자 거를 착취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칼 막스나 레닌 이야기하기를 우리 다 노동자들이 힘을 합해서 이 짜르와 귀족을 죽여버리자. 다 목을 쳐내고 우리 나눠 갖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찬성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나 이 짜르와 귀족이 없어진 사이에 공산당원이 다시 요 귀족과 짜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스탈린 같은 놈들이에요. 소련에서도 나타나는 또 다른 착시자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야, 다 같이 착하게 살면 좋은데 누구는 이놈들은 또 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향 평준화로 가는 거예요. 하향 평준화. 그러니까 이 감독자가 올 때만 열심히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어? 이래서 남 주는 게 뭐 좋아요. 스스로 붕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회주의가 망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중국과 베트남은 어떻게 했어요? 야, 경제는 사유재산, 인센티브 돌아가게 해야 돼. 정치는 독재를 하지만, 공산주의 독재를 하지만, 경제는 자본주의와 사유재산제를 수용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지만 경제는 자본주의로 돌아가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두 개 나라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경제적으로. 북한과 같은 나라는 계속 이걸 유지하니까 망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가 왜 실패했는가? 이거는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거죠. 아담 스미스가 한 말 중에 도덕 감정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Natural tendency가 있는데 이게 뭐야? 사람마다 서로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돌봐주고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뭐다? 이기성이라고 그래요.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가운데 열심히 하면 내 거야. 내게 될 수 있어. 나의 이익을 더 증진시킬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더 열심히 경쟁하다가 사회 전체적으로 시장 경제가 그렇죠. 시장 경제가 국가를 부유하게 한다. 그래서 이때 먼저 쓴 책이 도덕 감정론이란 책이고 그 다음에 쓴 책이 국부론이란 책인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경제학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나온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부론에 있는 내용을 함께 소개할 텐데 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 강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 대해 인트로덕션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해되지 않는다거나 좀 부족한 내용들은 실제 수업 시간에 서로 여러분들하고 질의응답하면서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궁금한 거 질문지로 만들어 오면 제가 그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또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2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